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사법 가운데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어제 저녁부터 2차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오후 6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 추진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및 방송학회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우 의원은 시청자위원회 등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밤사이 국민의힘 전현욱, 진보당 전종덕 의원에 이어 지금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선 상황입니다. 의석 과반의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데요. 전당대회 순회 일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 11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한 뒤에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방송사법마다 무제한 토론이 진행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소 4박 5일 동안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의 각종 청문회, 필리버스터까지 여야의 충돌로 그야말로 국회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2차 청문회는 지난번 청문회와 비슷하게 고성이 난무하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님께 한국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 청문회 중단시켜 주세요.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은 불법이면 나가라. 이렇게 또 말하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실제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청문회든 아니면 국정조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과정도 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번 청문회 역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 5만 명만 청원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입법 청문회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특히나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5만 명만 반대자들이 힘을 합쳐서 청문회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 탄핵을 요구하고 청원을 한다. 그럼 바로바로 청문회 연다. 세상에 어떤 진영의 대통령 정부도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4천만이 유권자라고 했을 때 20%는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20%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20%면 얼마입니까? 800만이에요. 800만 중에 100만 명 모으기는 쉽습니다. 거기에 5만 명은 정말 하루면 사실 집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만 명 모아서 청문회 하자 해서 대통령 다 부르고 대통령 부인 부르고 대통령 가족 부르고 그럼 누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은식 국회의장이 조금은 더 진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이거 적법하니까 그대로 합시다 해갖고 법사위에 넘기고 법사위에 넘기니까 바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강행을 하고 그런데 또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그렇다고 옳은 건 아닙니다. 아니 불법이면 불법
아예 들어오지 말던가 그야말로 아니면 들어와서 무엇이 불법인지를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논리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지시키자 그리고 불법이라니까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그냥 코미디다라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야당은 그래도 계속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게 그냥 의원들의 뭐 말싸움,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증인들도 대거 불참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무조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외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만 넘으면 국회법에 의해서 또 법사위에서 이렇게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저렇게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 조금 이런 정쟁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참고인들에게 어떤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예의를 지켜가면서 서로 간에 양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 등을 하려면요 탄핵 발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탄핵 발의 그 숫자도 다 가능하잖아요. 제적 과반이기 때문에 탄핵 발의를 하고 나서 그 탄핵 안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청원안에 대해서는 청원안 갖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조사만 가능합니다. 참고인 등을 통해서 뭐 기관의 어떤 자료 제출 요구한다든가 또는 관련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죠. 나와서 얘기해달라.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대통령 국민소환제가 없잖아요. 오로지 국회에서 제적과반 발의, 그다음에 3분의 2 찬성, 이게 소추죠. 그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의결. 요 절차만 탄핵 관련돼서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런데 어떻게 청원을 통해서 탄핵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죠?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반헌법적인 거고, 자 만약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내에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면 나중에 따져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합의 없이 일방적 해석을 통해서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두 번째는요. 이게 절차에 왜 참여했냐 이런 반론들이 많은데 위헌적이라 주장하면서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위헌적, 위법적 나중에 주장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에도요 참여를 다 합니다. 피의자들이. 왜? 참여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참여 안 해가지고 저 절차가 중단되면 참여 안 하겠죠. 근데 저희가 참여 안 해서 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께 호소하려고. 그런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김 여사 문제는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반헌법적이고 반위법하다 이 얘기는 드렸고, 자, 그걸 떠나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증인 출석 요구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거길 왜 찾아갑니까?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도 보호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고 탄핵 관련돼서 본인들이 넣은 법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모욕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야 됩니까? 그다음 명패를 세워놔야 됩니까? 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 주신 대로 자 절차적인 위법 이런 거 다 떠나서 정정당당하게 그 절차 진행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청문회에서 정말 명패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번 청문회 때는 이름 없이 증인이라고 있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증인 최은순, 증인 김건희 이렇게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녀를 모욕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증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모욕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은순 씨 이름 앞에 뭐 증인이라는 걸 해서 명패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욕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제 저 명패가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또 선명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는 분명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민주당이 명패 증인 김건희 여사라고 써서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국민들께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출석하지 않으신다면 불출석 사유서라도 좀 보내주셨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로 향했고 경찰과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둘러싸지 마세요. 둘러싸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공무집행이 아니라 그냥 깡패짓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 겁니까? 어느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인지 말해주세요. 경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김건희 여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을 막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야당 법사위원들은 관저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마치 북한식 인민재판을 하려다 틀어지자 용산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과연 이 장애전 필요할까요? 김현 의원이 떠오릅니다. 김현 의원이 지난번에 모 기관에 가서 자신이 국회의원이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안에서 접수를 받는 여직원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을 어떤 예방의 목적이 있고 미리 약속을 잡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보시다시피 어디 소속이냐, 왜 막느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 김현 의원과 똑같이 국회의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의식을 지금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 변호사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증인이라고 써져 있는 그 명패하며 또 이것을 이제 출석해달라라고 하는 거 역시 그냥 보내면 될 것을 들고 가서 굳이 저렇게 또다시 막히는 장면을 그때도 연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장면을 연출을 해서 결국은 뭡니까? 탄핵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축적하겠다. 이런 장면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데이터로 다 쌓여서 나중에는 탄핵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이야기하듯이 탄핵에 차고 넘치는 어떤 그런 사유로 만들겠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적법하다면 당연히 그냥 보내면 되고 또 이러이러하면 출석 요구서 보내면 되고 보내는 거야 직접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면박 주기, 만신 주기 이런 목적임을 그냥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장외전이 이제 끝나고 청문회는 오후에 속개가 되긴 했는데 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또 지금 여야의 입장이 좀 주장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개입 의혹이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 도이치 주가 조작을 하신 분들의 그들의 일탈행인 거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의 쩐주로서 이렇게 가담이 되었는지 또 주가 조작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어쨌든 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께서 한 20여 억 이상을 수익을 올렸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조차도 또 대통령께서 알고 있었고 또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를 방해를 하고 탄압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탄핵 소추안으로 그럼 야당이 발의를 해서 헌재에서도 그러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이게 탄핵에 이를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탄핵 조건이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었는지 유죄가 있는 건지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혼 전의 얘기예요. 탄핵이란 건 뭐죠? 대통령의 현직 있을 때 그 현직에서의 위법과 위헌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대통령이 여기에 수사에 개입했다 안 했다는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언제 시작됐냐면 대통령 이후에 시작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일 때 시작됩니다. 근데 당시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나요? 못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므로 수사지휘권 박탈하겠습니다 하고 박탈했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저기 청문회에 앉아 계신 이성윤 의원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시켰습니다. 중앙지검장이 그때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지검의 가장 칼을 잘 쓰는 그런 검사들을 전부 다 집격시켜갖고 7개월 이상을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윤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연루가 있습니까? 그러고 수사를 했는데도 안 드러나니까 당시에 왜 소환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을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도 이 이성윤 위원이 지금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알면서도 이게 마치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수사를 막은 양 하면서 탄핵과 연루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희 민주당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민주당이 탄핵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 어떤 주가 조작에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라고 하면 대통령 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일어난 일, 자연인일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라도 국민 앞에 낱낱이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발된 지 4년이 됐는데도 이번 최근에서야 첫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사를 받았던 과정과 절차 그런 걸 따져보면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특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이건 이제 어쨌든 큰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정말 탄핵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면 발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청원, 그러니까 탄핵 요청 청원이거든요. 국회가 당신들 생각해봐서 탄핵을 할 만하면 탄핵을 결의해서 발의해달라.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요청에 대해서 지금 거의 탄핵 발의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자, 두 번째, 탄핵과 수사는 다릅니다. 탄핵이라는 건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드러났고 드러난 상태에서 국회가 개입하는 겁니다. 수사를 원래 예정하고 있지 않아요. 탄핵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밝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정법을 한 5차례 써가지고 이렇다면 그러면 이제 탄핵을 모든 걸 다 탄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청원 절차를 우회에 상장시켜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민주당의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도 이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또 부르겠다는 건데 자, 이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게 어디에 필요한지는 다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탄핵을 위한 기초사실관계, 기반 조성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원래 청문회가 요구하는 그런 필요성에 비춰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법치가 아니에요. 국회가 어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요. 모든 게 이게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이용하는 거라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와서 평론하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민들께서도 움직이지 않고 민주당은 더 나아가고 있고 글쎄요. 이게 민생을 위한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께 다가가는지 모르겠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어느 정도 반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좀 선동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명품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아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됐던 그 문자만 보더라도 얼마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사과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 전에도 검찰 조사 가셔가지고 국민이 아니라 검사한테 이런 일로 송구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내용을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라는 분이 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고 이것도 대통령실에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았을 때 처벌 규정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셔가지고 제가 불찰이었다. 아니 아버지 친구분이 주셨길래 제가 박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시끄럽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 일입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야. 조사를 받아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내면 될 일이지만 정말 이 명품 가방과 관련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사과를 빨리 안 하셔서 털어내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또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또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게 원칙에다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이게 청문회가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데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사실 당분간은 뭐 큰 돌파구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상황만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도 법안, 특히 지금 국회는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방위에서의 충돌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국회 상황은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다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문회가 정말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지 뭐 개별 의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맞고 일단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들이 좀 나와서 청문회가 좀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필요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어서 말씀 올리면 이제 일반적인 국회 운영 상황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절차 규정이라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절차 규정에는 보통 헌법재판소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권리 발생 규정이거든요. 이거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왜 청문회가 중요하냐면 국회에서 의결하면요 일반 국민 나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처벌할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권리 발생 규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내에서 엄정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당의 생각이 틀리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야 합의 정도는 돼야지만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지 이게 서로 해석이 다른데 권리 발생 규정을 임의대로 적용한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여당에서도 관련된 분들에 대해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로 고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악용될 여지가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어떤 목적하에서 국민들 보고 청문회 개최한다고 많은 청원 내놓고 분야별로요. 직역별로 다 청원 내놓고요. 그 직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제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정치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래서 이거는 분명히 엄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또 이 대치 전국에 들어섰는데요. 이 특검법 재표결 상황 먼저 보고 오시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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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 보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부결 결과를 놓고 우원식 의장과 강민국 의원 사이에 거친 표현들이 오갔는데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회의장은 서열도 2위고 또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고인이 됐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사실은 존경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국회의장의 권위를 세워줘야만 국회의 권위도 섭니다. 자신이 소속해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금 개원 이후에 그런 의사봉이 과연 중립적이었느냐. 어떤 소속 정파도 상관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의사봉을 휘둘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 즉 이 말도 안 되는 입법 청문회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다 하는 점, 그래서 앞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말 많은 선례들을 남겼다는 점만 하더라도 국회의장으로서 아마 오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최상병 특검법 지금 두 번째로 폐기가 된 건데 이 폐기가 되자마자 민주당 더 강화된 특검법을 내놓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잖아요. 이제 뭐 더 강화된 특검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특별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민주당이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릴 겁니다. 왜 기다리냐?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제안을 했어요. 사실 그게 방파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많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당을 혁신하겠다. 국민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3자 추천 특검안을 설득해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당과 다른 야당들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서 뭐 대법원장으로 할 것인지 추천을 아니면 뭐 변협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 이것이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상설특검법을 꺼낼 것입니다. 상설특검법을 꺼내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특검 열차는 출발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그 한동훈 대표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이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라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고요. 여기에 또 한 대표도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놀았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더 강화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저희도 국민과 함께 지키고 그리고 주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민생을 가로막는 행동이라면서 맞받아치면서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당선 직후 발을 빼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저는 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고수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본인은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08명의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본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당론을 정해가지고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녹여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은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약간 좀 입장이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강요하지 않겠다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설득되지 않으면 당론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론 방향으로 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당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경북경찰청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상규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인이 뭐냐, 순직 이유가 뭐냐, 그 순직의 책임자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일단 1차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 추진 동력은 일단 잃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상규명이 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상규명은 안 믿고 이 진상규명은 그러니까 진상규명 본인들이 원하는 그 진상이 따로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설정한 진상이 따로 있는 거고 원래 진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적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저런 예산을 남용한 특검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의 이 한동훈표 특검법을 두고 지금 한 대표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치력의 시험대에 오른 것도 맞고 또 딜레마에 빠진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또 압도적인 득표를 받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동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휴전 협정이 상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분간은 평화로울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런 어떤 갈등의 폭발점 또는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어떻게 토론 과정으로 녹여낸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도 또다시 갈등의 어떤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입장이 그대로다라는 말은 계속하지만 행동적인 면에서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민심에 따르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에서의 이야기들이 모두 공허한 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내 화합도 중요하고 그리고 용산의 어떤 그 기류도 살펴야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당권 도전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눈높이 그리고 중도 확장의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좀 전당대회가 있지만 사실 뭐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한 대표 중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 뭐 합의 가능성 전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합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자 추천 특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예. 하나는 대법원장. 근데 대법원장이 사실 심판이 선수를 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고 그간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 특검의 성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대한변협,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아닌데 이 대한변협도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그 회장, 변협 회장이 지금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장이 직전 회장과 같은 성향의 단체 모임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게 충분히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에서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양보할 건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밀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특검을 가지고 질질 끌 것이냐라는 회론도 있고 또 반대에서는 또 상설 특검으로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하는데 이 상설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운영해서 또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의견을 두고 전당대회 도중이나 전당대회 직후에 아마도 결정을 내려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3자를까지도 못 믿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고발인이잖아요, 원래 저 사건에. 고발인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고발인이 수사기관을 정하는 게 그것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하지 마시죠. 근데 이 과거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농단 특별팀 그 특검 수사팀 팀장이셨잖아요. 그 위에 그 수사팀에서 해설집을 냈습니다. 그 해설집 66페이지를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 당시 윤석열 그 특검 팀장은 이 대통령은 임명을 그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본인이 당사자, 그 대통령이 당사자이면은 특검을 추천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민주당이 고발을 했지만 저희는 여당이 이 추천권을 가져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그 해설란에 대통령이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거는 뭐. 그다음에 그럼 고발인이 꼭 그 수사기관을 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그때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기관에 어디에다 해당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승복하면 될 일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추진하는데 일단 국회에서 또 고발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의한 그 고발인이 포함된 공수처 수사기관 조성도 안 맞는 거고 또 대통령도 임명해야 되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기본적인 수사에 있어서도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할 때 출국도 막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에 수사도 4시간으로 졸속으로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총선 이후에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지 공수처가 밝혀내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 미비한 점은 있고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기에는 그 공수처의 능력이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두 그런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공수처에서 혹시나 오해할까 봐 국민들 공수처를 공수처 첫 번째 그 이종섭 장관 출금 못 받은 것은 그건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에요. 의견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출금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검찰이 제출한 건 똑같습니다. 그럼 해제 여부는 법무부가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요청은 법원이 기각한 거죠. 공수처가 안 해서가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뭐 중립성 훼손이 됐다 이렇게 아직까지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한해서 특히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설령 신속하게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된다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일단 재차 부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를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배소연 씨에게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다 뒤집어 씌웠다. 제 표현은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법인카드로 인해서 당시 이 상황은 뭐냐면 식사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정치인들의 부인들을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나는 원래 깨끗하게 살았고 긴장하고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배소연 씨가 그것을 대신 내주는 줄 몰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은 어느 식사 자리에 가서라도 이게 누가 이 식사비를 내는지를 철저하게 따져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모르고 그걸 내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식사비와 관련돼서 떳떳하지 않게 살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떳떳하다면 누가 냈는지를 언제나 따져가면서 사는 것이 전 확실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이렇게 변명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법카로 쓰여진 뭐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 샌드위치 또 한우 이것 역시 똑같은 어떤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꼬투리 안 잡히려고 긴장감 있게 매일같이 사는데 나도 모르게 배소연 씨가 다 법카로 사다 놨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어떠한 뭐랄까 이런 어떤 범죄의 유형, 횡령, 배임도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떳떳하지 못한 변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도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정치인들 보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많이 맞부딪혀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자가 그러한 그 행사가 있게 되면 배우자에게 간단하게 코치합니다. 본인 거 계산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배모 사무관이 그 다른 정치인의 배우자들에게도 사실 각자 계산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야 됐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혜경 여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못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본인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불찰은 맞다. 하지만 이 10만 4천 원의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걸 가지고 유력한 대선 야당의 대선 주자의 배우자를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걸 두고 자연스럽게 소환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입니다. 전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모 행정관에게 가방 반환하라고 했는데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평가하게 놔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한 부분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국회의원 부인들 그분들께 밥을 사줬다는 거잖아요. 그 배 씨가 알아서 단독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셨으니까 차치하고 본인들 밥값은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공무라고 보기에는 어색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사실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공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법인카드를 결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자,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 저 부분을 몰랐을까?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드는 거죠. 한 가지 내 건입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 3건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것만 남아서 자꾸 10만 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3건이 더 있어요. 3건이 다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은 그렇다 얘기할 수 있어도 나머지 3건까지 다 사실은 공소시효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 했다면 액수 10만 원도 아닐 것더러 이건 완전히 완전 시스템으로 늘 고착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지금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샤넬 재킷 기증 과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람 누군지 이 부분도 조사가 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일단 검찰에서는 문체부에 2022년에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락을 해서 샤넬 재킷을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샤넬 재킷을 기부도 뭐 방법도 알아본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켓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 지시를 한 윗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그리고 새로운 재킷이 다시 이제 전시되게 될 어떤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사법 추진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제 시작한 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4박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예정이 되어 있냐면 4개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필리버스터는 1개의 법안을 갖고 최장 8일까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180석을 넘겨요. 5분의 3을 넘긴 192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필리버스터도 180명만 있으면 5분의 3이면 24시간 후에 그것을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종결이 되죠. 근데 법안이 방송법이 4개예요. 그러니까 KBS, MBC, EBS에 각각 1개씩 법안이 있어요. 그 수장을 뽑는 그 법안과 함께 방통위법, 즉 5인 중에 4인이 있어야 의사정족수가 된다라는 그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법안을 하루에 1개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1개씩 하면 그걸 더 하려고 그러면 24시간이니까 종료. 그 다음 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 법안 하니까 5일째 되는 날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국회법에 따라 지금 절차가 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라는 취지는 또 공감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왜 방송사법이 문제가 되는지 야당의 입장 또 여당의 입장 다 충분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앞서 진행됐던 국민의힘 그 필리버스터에서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졸고 있는 모습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돼서 또 크게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만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에서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5인 체제인데도 2인 체제로 많은 의결들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법이 통과되면 야권에서는 또 곧바로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 역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또 뜨거운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야권에서는 이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의 공영방송 기능의 보장 차원이 아닌 것이고, 이게 본인들께 유리하게 돼 있는 이런 지배구조 내지 인적 구성을 안 변하게끔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일관성 있게 야권에서 주장을 해온 바가 아니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다시 말해 이사추천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이사추천 권한을 잃게 되면 또 입장이 바뀝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진정성 있게 느낀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흘째 진행됐는데요. 총리 인사청문회도 이틀인데 정말 극히 이례적이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국회법에 3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후보자들이 3일까지 할 정도의 의혹이 없었나 보죠.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태도도 매우 불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쓰는 아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 요구를 합니다. 청문위원들이.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놓고 제출하지 않아서 시간을 끌어서 청문회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도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 그러니까 자녀와 아니면 남편과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또 외국한 어떤 거래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말을 했지만 어떤 그 정우성 씨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뭐 좌파라든지 하지만 또 나훈아 씨는 뭐 우파라든지 또 그 위안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일본과 한국과 관련된 어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조금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더 검증을 해야 됐어야만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의 신경전은 또 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뇌구조를 놓고 또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의 뜻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여기까지 뜻이죠? 있고요.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정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뇌 구조 이렇게 놓고 옥신각신했는데 이게 국민들 보기에 수준 낮은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 청문회 자리에서 나올 만한 뭐 공방이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가 뭐 비단 저 청문회 아니어도 여러 가지 지금 공방들을 벌이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뭐 민생에 시급한 현안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쟁만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조금의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한다면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앞서 강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과연 이 후보자가 이 공직자 자리로서 뭐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소양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 특히 법인카드 유혹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다라는 대답은 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들이 지금 제시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를 망신 주고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네, 사흘 내내 보시면 알겠지만 청문회라는 게 뜻 그대로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을 들었나요? 지금 대부분은 그냥 묻고 그다음에 모욕 주기로 끝났습니다. 답을 하려고 하면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니면 그냥 답을 하기도 전에 자기 얘기만 하면서 극우다 뭐 별의별 어떤 그런 낙인을 찍다가 나중에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뇌구조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청문회가 있습니까? 저는 사흘 동안 단 한마디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의 산업적인 측면을 물어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산업적 측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4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하라고 방통위원장 맡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내 OTT 산업에 대해서 국내 OTT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부터 A와 관련된 방통위원장의 통신과 정책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청문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내 강성 당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다. 요거 이제 올라갔다가 지우셨거든요. 이 강성 당원들이 좀 당의 입김을 많이 불어넣는 거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이유 여야를 불문하고 제 책임이라고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원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강성 당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 이렇게 너무 추앙하면서 오버페이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적으로 규정하고 배타하죠, 지금.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울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자, 뭐 어대명을 넘어서 9대명, 그러니까 뭐 90%대
뭐 득표율의 대표가 나올 이재명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압도적인 지지 흔들리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헌정 사상 야당 대표로서 큰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잡고 당 대표를 해야지 여당과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을 수가 있다. 그것을 당원과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너무 또 이재명 1인 체제 아니냐. 이건 또 나중에 크게 또 이 빈틈이 생기면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득표율보다는 투표율도 봐야 돼요. 인천 투표율이 37% 비교가 높았지만 나머지는 18, 2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나중에 공표가 되잖아요. 그 여론 30% 여론조사의 득표 분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의 운전자일수록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노인 운전만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보험금을 노렸던 건데요. 내국인이 아닌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진 신호가 켜지자 출발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1톤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앞차에 막혀 발이 묶인 트럭도, 교차로를 다 빠져나간 트럭도 그냥 가서 부딪힙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들입니다. 농사일에 자주 이용되는 트럭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사고 대처에 미숙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들만 노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시골이니까 여기 옛날 따지면 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으시니까 그래도 좀 있으신 편이죠. 고의 사고를 낸 운전자 5명은 모두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주범은 박사학위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카메룬 출신인데 경기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아프리카인들을 취업시킨 뒤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취업을 시킨 다음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범행에 가담을 시켰던 겁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5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500만 원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 체류자 1명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에서 판매자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두 곳이 지금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피해자 환불과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의문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다 현재 빚이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 이 모회사인 큐텐의 자본을 빌려와서 환불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모회사 큐텐을 보면 티몬과 위메프 인수 전에도 누적 결손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 구영백 큐텐 대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류 자회사죠. 큐익스프레스 최고 경영자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 구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손을 놓게 된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상황이 심각한데요.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가족여행 가려고 저희가 5년 동안 적금 넣어서 친정 식구들 10명 예약해가지고 지금 거의 900만 원 돈이거든요. 네, 너무 속상해요. 피해액은 400만 원 있고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이러고 있는 게 진짜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순차적으로 해줘야 여기 있는 고객들도 믿음이 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신청만 해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환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죠.
네, 보신 것처럼 화가 난 소비자들이 현장 점거에까지 나서면서 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지금 4일간 피해자 피해 상담 건수 4,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 규모가 한 1,700억 원 규모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정산액 3,000억 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 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매출 전체 유통 매출의 50%를 넘어섰거든요. 네. 달리 말하면 오프라인 업계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안전망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 규모가 역전되기는 했지만 거의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조약이 없습니다. 대금 결제만 보더라도 이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업체 사이의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40일에서 60일 내에 납품업체에게 대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게 대규모 유통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관련해서 이런 관련 법조항이 있느냐 들여다봤더니 관련 법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라도 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 시급해 보입니다. 위메프, 티몬, 주변에서 쓰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쿠팡과 함께 이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기업이고 또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어발 확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무리한 확장을 큐텐이 시도를 한 거죠. 2022년에 티몬을 인수했습니다. 그 뒤에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위시, 또 이 AK몰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새에 5개의 기업을 사들인 건데요. 이 물류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물동량을 늘리려고 이 플랫폼 업체들을 대거 사들인 겁니다. 이미 적자들을 내고 있는 업체들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Q10의 이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악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또 정산 금액 지급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티몬과 또 위메프의 기업 회생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더 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정책자금 지원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소비자들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렇게 환불 못 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가장 관심은 내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개 카드사가 이 티몬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과 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걸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에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결제 이 축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의 이 할부 3개월 이상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할부 계약을 철회하거나 자녀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 원인을 살펴보던 국가수가 운전자 신발에서 중요한 흔적을 찾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고가 난 후 열흘 만에 이런 목소리를 냈었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네, 이렇게 맞아요. 발언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수가 사고 당시 운전자 신발을 감식했는데 엑셀 페달을 밟았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가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관련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엑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이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과해졌을 경우에 마찰이 생기면서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 직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수는 또 사고 당시에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을 했잖아요. 이건 또 뭘 의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가속 페달을 90% 지속적으로 밟아야만 나올 수 있는 속도가 바로 100km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32도, 홍성이 34도, 청주는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매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중부지방과 경북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충청에 최대 80m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태풍 개미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됐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60mm,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다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